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집에 부적이 붙어 있는지 확인해라. 저희 부부는 지난 11월 집을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혼인신고만 올렸고 결혼식은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만큼 꿋꿋이 열심히 보란 듯이 남들에게 지지 않게 잘 살자 하여 3년 전 동거를 시작하여 작년 혼인신고를 올렸습니다. 저도 취업에 성공하고 조금 모아서 드디어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8층, 남양, 15평, 주변에 버스 정류장도 있고 대형마트도 걸어서 10분 이내인 전형적인 아파트촌입니다. 공원도 가까웠고 거실, 작은 방, 화장실, 작은 부엌, 베란다까지 원룸에 비해 둘이 생활하기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건 보증금이 살짝 낮았다는 점입니다. 뭐 그렇게 크게 낮았던 것도 아닙니다. 이 근처 아파트에 비하면 이 정도 가격도 나올 수는 있겠구나 하는 수준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집주인이 바로 전에 살던 사람이라는 게 가장 끌렸습니다. 집주인이 바로 전에 살았으니 문제점이나 뭐 수리할 것이 있다면 얘기도 잘 통할 거라 생각해서였죠. 아무튼 바쁘게 이사를 준비하여 드디어 아파트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아내도 만족하고 저도 만족했습니다. 별일 없이 시간이 지나갔죠. 처음 일주일간은 전 주인이 쓰던 흔적들을 지우고 문풍지를 다시 붙이거나 창고 청소를 하거나 하는 등 바쁘게 보냈습니다. 일도 해야 했기 때문에 아주 정신이 없었죠. 그리고 3주 정도가 지나 아내의 친구들을 집들이 겸 초대했습니다. 저는 친구가 많지 않고 제 친한 친구들은 다 담배를 피워서 집안에는 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담배 냄새를 싫어했거든요. 도란도란 얘기를 하고 아내의 친구들을 거실에서 재웠습니다. 이불과 베개를 주며 이야기하다 자라고 아내는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평소 때처럼 아내와 저는 잠이 들었죠. 사단은 새벽이 지나고 나서 벌어졌습니다. 3시에서 4시쯤 사이로 기억합니다. 친구들 넷이 아내를 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내는 졸린 눈을 비벼가며 얼른 나가보았더니 글쎄 친구들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집에 가봐야 하나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해대더군요. 대체 무슨 일이란? 저도 일단 거실로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친구들은 그날 밤 친구 넷 중 셋은 비슷한 류의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꿈이냐 하면 친구 일께서는 베란다를 통해서 밖을 보고 있었는데 무언가 떨어지는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길래 밑을 보았더니 글쎄 사람이 떨어졌다는 꿈입니다. 친구 일께서는 자꾸 문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급박하게 두드려서 문을 열어주었더니 아무도 없었다는 꿈입니다. 친구 삼께서는 다들 자고 있는데 자신만 잠에서 깨서 물을 마시는 꿈이었다고 합니다. 물을 마시고 다시 자리에 누우려 할 때 무언가 이상한 기척이 느껴져서 베란다를 보니 글쎄 베란다 난간을 손으로 잡고 매달려 있었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친구 사께서는 아주 잘 잤다고 합니다. 확실히 꿈 내용이 미신을 잘 믿지 않는 제가 들어도 재수가 없어 보였습니다. 친구들은 뭔가 기분이 좋지 않다. 집에 가봐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서로 말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일단 아내의 친구분들에게 자리가 불편하니 꿈을 잘 못 꾼 것 같다고. 이제 새벽 4시고 잠도 다 깬 것 같으니까. 정 불편하면 간단하게 아침이라도 먹고 하나하나 바래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뭐 쉽게 갈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서 이야기 좀 하다가 아침밥 좀 먹다가 다시 이야기 좀 하니 7시가 넘더군요. 그리고 해가 뜨고 나서 아내의 친구분들을 다 데려다 주고서야 집들이는 끝이 났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서만 끝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아내는 저에게 이 집 뭐가 있었던 건 아닐까?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무서운 것을 참 싫어하기 때문에요. 혹시라도 그런 이야기는 피하고 보는 성격이거든요. 저는 아내에게 뭐가 있긴 뭐가 있겠어? 라고 하고는 그럼 내가 거실에서 한번 자 볼게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친구 1과 3이 꾼 내용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내에겐 말하지 않았지요. 말해봐야 긁어 부스럼일 테니까. 별 꿈 꾸지도 않았다. 잘만 잤네 하면서도 속으로 내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 주말 청소를 하던 도중 베란다 맨 밑쪽 난간에서 한 장, 창고 보일러실에 보일러실 뒷면에서 한 장,
부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한테 바로 들켰고요. 아내와 저는 재수없어 하면서 부적을 떼었고 혹시나 하여 십자가로 든 목걸이를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아내와 저는 작은 방에서 잘 때에도 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단편 짧게 그런 식의 꿈을 꾸게 되는 것이지요. 대체로 아내와 제가 꾼 꿈의 내용은 어두운 밤, 베란다 혹은 거실에 혼자 있다. 밖에는 아파트 불빛이 보여서 으스스한 느낌은 아니다. 다만 얼마 안 가 무언가 위에서 떨어지거나 혹은 밑에서 사람들이 웅성대거나 혹은 문 밖을 누가 자꾸 두드린다는 것이지요. 매일매일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싫어지더군요. 아내 역시도 집에 정을 붙이기가 힘들어하는 것 같기에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집주인에게 부적을 발견했다고 하고 떼어버렸다고만 말했습니다. 꿈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고요. 그러자 집주인은 그 부적 떼어버리고 나서는 아무 일도 없었냐 묻는 게 아니겠습니까? 별다른 일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부적이냐고 묻자 집주인이 쉽게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기분이 너무 나빠진 저는 집 계약할 때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말하지 않지 않았느냐. 지금 통화 다 녹음하고 있다. 공인중개사에 가서 얘기해봐야겠다며 으름장을 냈습니다. 물론 이게 정말로 증거가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 몰아붙인 으름장입니다. 집주인은 다음날 우리 집에 오겠다고 하더군요. 집주인이 이것저것 빵과 비싸 보이는 쿠키를 사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실은 이 집주인이 여길 살기 전에 살던 사람이 죽었다고 하더군요. 자살 같은 건 아니고 사고사라고 합니다. TV가 잘 나오지 않아서 베란다에 달린 안테나를 좀 손보다가 어떻게 됐는지 무게중심을 못 잡고 베란다 밖으로 넘어가서 그만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 집이 비었고 이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죽는 꿈을 계속 꾸었다고 했습니다. 기분이 좋진 않고 이런 걸 어디에 말할 수도 없어서 무당을 찾게 되었는데 무당이 부적을 붙여놓고 2년만 살면 된다. 2년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저희 부부가 와서 살게 된 것이었고요. 너무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안다면 애초에 집을 계약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집주인은 다시 한번 자신이 부적을 붙이고 부시든 뭐든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놀란 저와 제 아내는 마음이 내키질 않더군요. 결국 새로운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꼭 집 알아보실 때 베란다나 보일러 창고를 잘 보세요. 부적이 붙어 있을지 모르니까. 두 번째 이야기, 맞은편의 집. 나는 아파트 2층에 살고 있다. 베란다에 나오면 주차장을 끼고 맞은편에 또 하나의 아파트 B가 보인다. 그리고 그 주차장 옆 길을 따라가면 신호등 너머 슈퍼마켓이 있다. 베란다에서 보면 바로 앞에 B 아파트가 있고 그 너머에 슈퍼가 보이는 형태다. 오늘은 동생이 집에 묵으러 와서 오래간만에 같이 술이나 먹을까? 라고 이야기가 진행됐다. 동생은 슈퍼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다. 물건 사는 게 귀찮았던 나는 집 청소나 해두기로 했다. 대충 정리를 마친 뒤 담배나 한 대 태울까 싶어 베란다로 나왔다. 하지만 담배를 다 피웠는데도 동생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다. 추워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마침 동생이 슈퍼에서 나오는 게 보였다. 나는 철없이 손을 흔들며 야, 보이냐? 하고 동생에게 소리를 질렀다. 횡단보도 넘어 서 있는 동생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다시 한번 크게 양손을 흔들며 소리치려던 순간 무언가를 눈치채고 말았다. 정면에 있는 B 아파트 2층, 딱 내 시선과 일치하는 집안에서 새까만 여자가 나를 보고 있었다. 그 방은 내가 이사를 처음 왔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곳이었다. 베란다를 통해 보면 집에 가구 하나 없는 데다 빨래를 널거나 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내가 4년 동안 사는 사이 누가 거기 사는 걸 본 적도 없었다. 아무도 안 사는 것인가 싶었지만 가끔 밤에 불이 켜져 있는 때가 있었다. 그랬기에 단순하게 생활 리듬이 특이한 사람이라고만 여기고 지내왔던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집에서 새까만 여자가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불이 켜져 있었지만 어째서인지 그 여자만 표정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새까맸다. 순간 식은땀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그 여자로부터 시선을 뗄 수 없게 되어 울 것만 같았다. 그 순간 아래에서 어이 하고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동생이 웃으며 잔뜩 사왔어.
라고 외치고 있었다. 나는 가능한 한 활기차게 네가 한턱 쏘는 거지? 하고 동생을 보며 대답했다. 그때 내 머릿속에는 정면에 있는 저 새까만 녀석은 자기를 부르는 거라고 생각해서 나온 것인가 하는 생각뿐이었다. 어떻게든 정면을 다시 보지 않으려 노력하며 나는 방으로 돌아왔다. 그 여자가 아니라 동생에게 말했던 거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 에이야 빨리 들어와 라고 말하며 조금 안정을 찾고 나니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에 안심한 탓인지 조금 짜증이 났다. 왜 남의 집을 뚫어져라 보고 있는 거야 저 여자. 계속 그러고 있으면 한 소리 해주려는 마음에 나는 커튼을 확 젖혔다. 그러자 정면에 있는 그 여자의 집이 보였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집안에 불이 꺼졌다가 켜지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달칵달칵. 재빨리 커튼을 닫은 뒤 돌아온 동생에게 달라붙어 울었다. 세 번째 이야기. 주둔지. 당시 나는 예비 자위권보였다. 예비 자위권보란 사회인이나 학생으로 지내면서도 자위대원이 될 수 있는 제도 있다. 주둔지에서 지내며 훈련을 받고 월급도 나오는 터라 밀리터리 오타쿠에게는 꿈의 아르바이트 같은 것이다. 일단 기밀사항이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고는 적을 수 없지만 아침 6시에 기상 나팔 소리가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면 벌떡 일어나 제복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가 점호를 받는다. 꾸물꾸물대면 엄청 혼난다. 그 후 이불을 개어 잠자리를 정리한다. 이것도 적당히 하면 엄청 혼난다. 그 후에는 자위대 훈련을 받는다. 방은 침대끼리 다닥다닥 붙어 있다. 최대 10명 정도까지 한 방에서 지내며 함께 움직이는 것이다. 그날은 5명이 한 방을 쓰고 있었다. 일단 명색은 자위대원이니 정말 자위대와 같은 시간표에 따라 움직인다. 평소에는 운동 따위 하지 않는 오타쿠였기에 체력 단련 같은 훈련을 받으면 녹초가 돼서 소등하자마자 굴아떨어진다. 아침이 되어 기상나팔이 울리자마자 벌떡 일어나 곁에 걸린 제복을 움켜쥐었다. 아까 말했다시피 기상나팔이 울리자마자 점호를 나가야 하니 옷을 침대 곁에 걸어뒀던 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일어나질 않았다. 아니, 애당초에 기상나팔도 울리질 않았다. 잠결에 깬 건가 싶어 주변을 보니 딱 한 명 나처럼 일어난 사람이 보였다. 옆으로 2칸 떨어진 곳에 있는 침대에서 이미 일어나 이불인지 뭔지를 천천히 개고 있었다. 하지만 그 침대는 아무도 배정되지 않는 곳이었다. 자위관부 대상으로 가끔 현역 자위관이 리더 역할을 맡아 여러 가지 가르쳐주곤 했기에 그 사람도 뭔가 작업이라도 하는 건가 싶었다. 안녕하세요. 하고 말을 걸어봤다. 하지만 그는 나를 완전히 무시한 채 천천히 이불을 갤 뿐이었다. 이상하다 싶어 손에 찬 시계의 라이트 버튼을 눌러 시간을 확인했다. 아직 새벽 5시였다. 시계를 눈가에 가져다 대고 시간을 확인하고 나니 그제야 안경을 쓰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안경 도수가 마이너스 0.8에 달하는 심한 근시다. 어두운 방에서 2칸이나 떨어진 침대라면 거기 사람이 있는지조차 보이지 않을 터였다. 어째서 이불을 개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 걸까? 아니, 애당초에 지금 왜 이불을 개고 있지? 다시 한번 나는 그 사람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옛날 더빙한 비디오처럼 우글우글 보였지만 어두운 방에서 담담하게 무언가 손을 움직이는 티셔츠 차림의 사람이 안경 없이도 분명하게 보였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 거기에는 누군지 모를 이가 일어나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말을 걸어버렸다. 슬그머니 침대에 다시 들어가 새삼스레 자는 척을 했다. 제발 이리로 오지 않기만을 빌면서. 아침 6시, 진짜 기상나팔이 울리기까지 나는 지옥 같은 한 시간을 보냈다. 다음날 문화를 닦다가 문득 떠올라 리더 자위관에게 그 이야기를 해봤다. 아, 역시 나오는구나.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너네 옆방 아무도 안 쓰지? 그거 폐쇄된 방이야. 저쪽 보면 3층 창문에만 철창이 붙어있지? 저기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붙였다더라. 저기 창고, 목을 매서 자살한 사람 귀신이 나온대. 마치 덤이라도 되는 양. 리더 자위관은 수도 없이 괴담을 늘어놓았다. 주둔지라는 폐쇄적인 곳에서는 역시 자살하는 사람도 많은 걸까. 그 이후 훈련은 참가할 수 없게 되었지만 무사히 3년의 임기는 마쳤다. 네 번째 이야기, 이코마 터널. 조선인들이 강제징용으로 끌려와 만든 터널로 나라와 오사카를 연결하는 터널을 말합니다. 예전에 서프라이즈에서 이곳을 방송한 적이 있어서 지금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코마의 지리적 중요성으로는 이 터널은 일본의 나라와 오사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중요한 터널이라고 합니다. 이 터널이 있기 전 나라와 오사카는 이코마산 때문에 교통이 단절되어 있었는데 강제징용된 수많은 조선인들이 죽어가며 만든 터널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폐쇄되고 새로 뚫은 터널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코마 터널은 제일 먼저 1912년 개통되어 1964년 폐지된 구터널과 이후 1964년, 1984년에 각각 새로 개통한 신터널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신명 스파드로 알려진 곳은 바로 구이코마 터널과 제2신 이코마 터널입니다. 구이코마 터널은 일본의 5대 건설 업체 중의 하나인 우마야 시구미가 만든 터널입니다. 감독관이 조선인들을 잔혹하게 학대를 하여서 사고가 많이 일어났고 1999년에 살인당한 시체가 발견되어서 사람들의 불안이 커지자 일본 정부는 이 터널을 폐쇄하였습니다. 구이코마 터널에는 억울하게 죽은 조선인들의 영혼이 떠돌아다닌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제1신 이코마 터널은 기존 이코마 터널에서 사고가 잦고 입구가 매우 협소한 관계로 1964년 긴테스 나라선을 건설하면서 신설했습니다. 길이 3,494m로 구이코마 터널보다 조금 더 깁니다. 오사카 쪽은 터널을 신설하여 시니시키리역을 신설하였으며 나라 방면은 기존 이코마 터널의 좌측에 입구를 건설했고 터널 입구에서 두 노선이 분기합니다. 한 노선은 시니시리역 방향, 한 노선은 오사카 방향입니다. 그리고 1964년 기존 터널에서 일어났던 사고가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만든 지 얼마 안 돼 기존 터널처럼 이곳 제1이코마 터널을 지나던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1965년 터널 안을 달리던 급행열차가 폭발했습니다. 1966년에는 이곳 터널 안을 달리던 열차가 브레이크 고장으로 오사카까지 폭주해서 열차 앞에 있던 열차 후미 부분에 충돌했습니다. 그 후 같은 해 6월 이곳 제2이코마 터널을 폐쇄시켰다가 같은 해 7월 다시 열차가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폐쇄시킨 가장 큰 이유는 사고가 잦은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조선인을 대리과 노동을 시켜 만든 곳인데 당시 일을 안 하는 노동자들은 일본 감독이 잔혹하게 학대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영혼이 그 터널 안을 떠돌아다니며 터널 안을 지나가던 열차를 사고나게 만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1 시니코마 터널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기존 1964년 폐쇄한 구이코마 터널을 일부 활용하여 긴테스기안 나선의 터널로 건설했습니다. 길이 3,494m이며 나라 쪽 입구는 구이코마 터널을 활용하였으며 이렇게 연결되면서로 신명 스팟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식 명칭은 폐쇄된 구 터널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여 이코마 터널로 사용하고 있으며 제1터널과는 달리 제3개조 방식으로 운영되는 철도이기 때문에 별도의 전차선이 없답니다. 이 터널은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에서 데려온 조선인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건설하였습니다. 이코마 터널은 일본 5대 건설업체 우마야 시구미가 만든 터널로 당시 먼 오사카와 나라 지역을 왕래할 방법이 없어서 만들게 된 터널이 이코마 터널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코마 터널을 건설하기 전 일본 정부와 건설회사는 집안이 약하고 물이 많아 터널 공사가 불가능했던 이코마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회사에서는 이익을 위해서 무리한 터널 공사를 강행합니다. 건설 현장에 동원된 조선인들은 낙석 사고로 죽거나 폭행과 같은 가혹행위를 당하였으며 사람의 피가 많이 섞여야 공사가 성공한다는 미신을 믿던 일본인 감독관들에게 잔인하게 학살당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원래 이코마 터널 구간이 강삭선 건설 방식까지 검토했을 정도로 험난한 구간이어서 1913년 1월 26일에는 낙반 사고가 발생해 일을 하던 조선인 노동자 152명 매몰 및 사망자 20명이라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또 조선인들이 도망갈 것을 염두해 공사 현장에서 한 발짝도 나올 수 없게 갱입구를 봉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둬두면서 단 한 끼의 식사만 제공을 했으며 잠잘 곳이 없어서 공사자재로 바람막이를 하고 버텼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갱의 천장과 암벽이 무너져 수백 명이 매몰이 되고 많은 사상자가 나왔지만 건설회사는 방치를 해두었고 매몰된 사람들은 터널에 매장해 버렸다고 합니다. 조선인들이 항의하면 끌고 가서 구타를 하고 호수에 산채로 버렸으며 이 당시 일본 건설업계에서 돌던 얘기라는데 건설 현장에 피를 뿌려야 건물이 튼튼해진다는 속설을 믿었던 일본인들은 이유도 없이 조선인들을 죽이고 조선인들의 피를 건설 현장에 뿌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1911년 6월에 시작한 이코마 터널 공사는 조선인들의 참혹한 강제노동으로 1914년 3월에 완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33개월 만에 개통이 되지만 이 이코마 터널을 완공하기 위해서 많은 조선인들이 죽거나 다쳤다고 합니다.
이 외의 터널 관련 사건 사고로는 1946년 4월 16일 9시 30분쯤 터널 통과를 하던 열차의 사고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사망하신 분은 27명으로 아주 큰 사건이었지요. 그 후에도 1947년 8월 19일 터널 진입과 동시에 폭발하여 40명 부상, 1948년 3월 31일 브레이크 고장으로 부상 289명, 사망 29명 등으로 크나큰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터널 안에서 자연인체 발화 현상이 자주 일어납니다. 발화점을 찾을 수가 없었고 사람 몸만 타고 주변 물건은 타지 않는 현상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특히 이미 사망한 시체도 이 터널 안에서 자연인체 발화하는 현상이 일어났다는데, 기이한 건 이 현상이 일어날 때 목격자는 없고 타다 남은 사체만 있다든지 사체만 전부 발화했다고 하네요. 사람 몸이 스스로 타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과학자나 여러 방면 전문가들이 가설을 세우고 원인을 찾기 위해 몰두했지만 뚜렷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고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상황만 발생했습니다. 터널 완공 후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귀신을 목격한다는 괴소문이 퍼진 이후 갖가지 사고가 발생하자 결국 신이쿠마 터널이 완공된 직후구 이모카 터널은 폐쇄되었습니다. 현재는 일본의 유명 심령 스팟으로 알려졌습니다. 터널 옆에는 조선인들이 세운 부덕사가 있습니다. 사찰 내에 1977년 긴키 니폰철도와 지역인사의 지원을 받아 세워진 한국인 희생자무연 불위령비가 있어 당시 공사에 참여했던 조선인들의 넋을 기리고 있습니다. 일본 건설회사가 직접 지은 위령비와 사찰이라지만 전혀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답니다. 이후 일본의 만행을 알리고자 스미이 작가가 이쿠마 지역에 살았던 증언자들에게 들었던 얘기로 쓴 다리가 없는 강이라는 책을 써서 진실을 폭로하게 됩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이쿠마 터널이 완공이 되기까지 일어났던 모든 사건과 일들을 감추기 위해서 모두 살해했다는 증언과 귀신 목격담, 귀신 소리, 초자연적인 현상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 인부만 쓴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당시 여성 인부를 쓰지 않았다고 했지만 목격자에 의하면 벽돌궁 인부로 4명의 여성들이 일하는 것을 봤으며 희생당했다고 합니다. 현재 일본 강제징용 관련 기업들은 저들의 노동 업무 숙소, 업무 관련 기록 일체를 공개하지 않고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반성의 기색이 없는 것이죠. 또 같은 사람의 취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참 나쁜 놈들이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5번째 이야기, 키요타키 터널. 일본에는 귀신이 자주 나오는 곳이 3곳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중에서 키요타키 터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요타키 터널은 교토의 니시아타 사가노에 있는데요. 이곳은 낮에도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는다고 하며 왠지 모르게 키요타키 터널의 주위에는 독특하고 이상한 분위기가 감돈다고 합니다. 키요타키 터널은 1972년 일본 교토에 개통된 터널로서 교토에 있는 니시아타 사가노라는 산중에 위치해 있는 키요타키 고개를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진 터널입니다. 1972년 건설된 키요타키는 교토의 니시아타 사가노의 산중에 위치한 터널로 차 한 대가 겨우 통과할 정도의 규모로 어둡고 좁은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터널의 앞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일반 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터널은 경찰청 통계에서도 사고 다발 지역으로 손꼽힐 만큼 많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터널은 과거 일제시대 때 일본에 강제징용된 우리 한국인 500명이 일본인들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본인들이 이 터널을 올 때마다 목격한 유령은 500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이라고 하며 그들 영혼은 지금도 이 터널에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터널 공사는 매우 위험한 공사이므로 강제징용된 한국인들을 공사하도록 시켰다고 합니다. 일을 하다 터널이 무너지고 돌에 깔려 죽고 돌에 머리가 부딪히는 등의 매우 큰 사건 사고로 많은 한국인들의 목숨을 잃어갔다고 하니 참 슬프고 분개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강제징용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 일본인들과의 마찰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스레 불만과 분노가 쌓여가던 도중 결국 이들의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오사카 아사히 신문에 의하면 1928년 7월 8일 조선인 50명이 키요타키 터널에 있는 아타고 철도공사 현장에서 일본인과 싸움이 일어났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도 저 당시 한국인들을 강제징용해서 공사를 시킨 회사가 아타코 철도공사라는 곳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연이 있는 곳이니 당연하게 귀신이 출몰하는 장소가 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합니다. 지금도 키요타키 터널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옆에 있는 우에도로를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키요타키 터널의 잦은 사고입니다. 키요타키 터널에서는 1년에 수백 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날 만큼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몇 가지 떠도는 괴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터널의 신호가 파랑이었던 경우 그대로 터널을 통과하면 여성의 유령을 만난다. 두 번째, 이 터널 공사는 수구렸기 때문에 몇 사람이나의 작업원이 죽었다. 세 번째, 그 작업원들의 원한이기 때문에인가 사고가 다발하고 있다. 네 번째, 갈 때와 돌아올 때로 터널의 거리가 다르다. 다섯 번째, 터널을 차로 달리고 있으면 여성이 차의 보닛에 떨어져 내린다. 여섯 번째, 또 그것을 체험할 경우 정신이 나간다. 일곱 번째, 터널에 보면 백미러가 하나 있는데 유독 아래로 향해 있다. 여덟 번째, 이 백미러를 보았을 때 백미러에 비친 여자 귀신을 보면 죽는다. 단순한 괴담이나 소문이라고 하기에는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실제 목격담도 많으니 그냥 단순한 괴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추가로 그 당시에 살았던 일본인 분들께서 키요타키 터널에서 일하는 한국인을 봤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